지금 푸코는, 그러니까 푸코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코의 그 개보학에서 푸코가 단전하는 그 시기는 17세기거든요. 17, 18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푸코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17, 18세기에 하나의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피스템의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전기 그리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는 1000년의 시간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자기 배려의 시기라고 명명을 했죠. 그리고 이 시기 내에서도 또다시 분절이 시도되었어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자기 배려가 타자 배려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배려가 타자 배려를 위한 것을, 그러니까 이때 타자 배려라고 하는 건 그리스 도시의 통치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배려가 자기 포기로 이어지지도 않는 자기의 자기 배려 시대. 이거를 코는 자기 배려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헬레니즘 로마, 그러니까 BC 3, 4세기부터 AD 1세기까지를. 그래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궁극적 목표를 구축한다라거나 자기 배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는 지표가 되지 않고, 여기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배려가 궁극적 목표이거나 타자에 대한 배려가 여기 계속 안 되세요? 타자 배려를 위해 한번 해볼게요. 타자 배려가 타자 배려를 위해서 자기 배려를 하는 게 아닌, 자기 배려, 자기 실천이 그것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다족적 목표가 되어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자기 실천의 역사와 아마도 고대 문화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이게 이제 완전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자기 배려를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짧게 써갖고 왔는데 좀 쌍방향 소통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희생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까다롭고 희생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만이 그런 자기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이게 보편적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자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수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 자기 배려를 자기 수양.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수양을 자기 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불교 이때 구원은, 우리가 구원하면 이게 되게 종교적인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특히 기독교적인 용어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구원은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걸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생명, 이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또 잘못됐네. 예, 예, 예. 그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원죄 같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구원.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이 이런 이분법 속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모종의 극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회심을 하고, 그래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한 자기 포기의 장대하고 드라마틱한 서사가 필요하죠. 기독교의 구원에서는. 예. 근데 이 시기에 자기 수양에서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제심을 갖는 것이고,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코 변함없는 연속적인 상태 내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맹자에 보면 부동심이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거죠. 나는 40에 이미 부동심했다. 그 맹자 제자 공손주가 선생님이 재상이 되어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시면, 선생님이 왕도를 원하시면 왕도 정치가 될 거고, 패도를 원하시면 패도 정치가 될 텐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40에 이미 부동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연지기로 나가거든요. 이제 이게 맹자에서는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장인데, 동양 고전 공부하시는 분은 그 장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애초에 소유하지 못했던 선들에 접근하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 실행자인 자기를 향유하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삶의 향유예요. 결국 이 시대의 자기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행이라거나 극적인 변화라거나 자기 내부에서 어떤 단절이 있어야 돼. 예, 그런 것하고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심 이야기하면서 호연지기 이야기하는 게, 그때 맹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쳐다봐주세요. 호연지기. 이 호연지기를 쌓는 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것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야지만 빵빵한 호연지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평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 배려의 자기가 어떤 자기냐면 완벽하게 평정한 자기, 이것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고 불렀고요. 퀴닉 학파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불렀고, 스토아는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자의 부정적소니까 뭐가 아닌 거죠. 타락시아, 그러니까 타라소. 그러니까 이 타라소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방해라거나 분쟁이라거나 동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이게 아우가 오토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타르케이아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누구는 아르케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어로 아르케가 기원, 원리, 지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상태,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테이아는 파테이아, 파토스,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눈을 떠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념에 이미 휘둘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 이게 자기 구원의 테마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구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자족적인 건데, 그러면 자기 구원에는 타자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목표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에 의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그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링컨이 사실 여기서 베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의한, 자기 배려의 시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타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주 하는데 매주 이제 이렇게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자, 일단 자기 실천이 규정하는 형식이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자기에 도달하고 또 자기로 세우기 위해 타자는 필요 불가를 합니다. 자기 실천이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양식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양생 프로젝트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리스 이 시기에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자기 배려가 지금 우리 시대의 자기 개발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자기 기술이 발전되어 있대요. 그분의 페북을 보면 실제 그래. 아주 여러 가지를 하셔. 이게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요가하기부터 해갖고는 막 이렇게 막 그 무슨 표 그려서 뭐 읽기, 쓰기, 운동하기 막 이런 거 해갖고는 이거를 뭐 표로 만들어서 엑셀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잘 안 되더래.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게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 딱 노트에 막 그냥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돼갖고 뭐 문학작품 읽기, 세미나 책 읽기, 무슨 자기 일하기, 요가하기 뭐 이렇게 해갖고는 한 달 이렇게 왜 웃으세요? 이게 놀라워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좀 부러워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를 못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는 재성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자기 배려하고 자기 그 개발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자기 배려에서 우리가 타자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배려에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배려가 타자를 통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타자라고 하는 문제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배려에서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 시대에. 알키비아데스, 도시국가의 훌륭한 정치가가 되길 원했던 알키비아데스에게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텍스트, 그러니까 플라톤 텍스트에게 타자는 대체로 세 종류의 타자가 등장을 하는데 모범의 숙달자, 행동의 모델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나오고 능력의 숙달자, 지식과 원칙과 소질과 소환을 전수하는 그런 선생이 나와요. 또 대화의 숙달자, 곤경과 발견의 단련이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범의 숙달자와 능력의 숙달자와 다른 대화의 숙달자인 스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건 거죠. 팜파스.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공경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자극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새로운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극을 얻는, 이런 스승인 거죠. 어쨌거나 이 셋 다 이것은 늘, 학생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숙달은 이게 모범이든 능력이든 대화든 이 숙달은 이게 전달하는 건데 이 숙달은 무지로부터 이제 알무로 가게 해주는 기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상기이잖아요. 원래 자기 자신이었던 것,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레트의 강을 건너서 잃어버렸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그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무지에서 알무로 이데아로 인도하는 교육자였어요.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자기 배려와 관련된 타자는 더 이상 무지 상기와 관련되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상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체에 해석하고 읽으면 한 번도 되어보지 않은 자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썼는데 한 번도 되어보지 않는 자기 자꾸 이렇게 쓰는 건 그게 플라톤의 맥락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플라톤의 맥락에서는 원래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향유하지 않았던 선에 도달하기라거나 어떤 자기가 늘 쓰던 방식의 힘을 쓰는 방식을 다르게 써보기라거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투스 에즈 서브젝트 주체의 어떤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투승은 개인과 그가 다시 구축해야 하는 자기, 현재의 자기와 자기가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자기 사이를 매개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지난번이니까 교사가 아니고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전달하는 자인데 의사는 어떻게 그럴까 처방하는 자잖아요. 그거를 행하는 건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당뇨병이 걸렸으면 음식을 뭐 어떻게 조절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음식을 조절한다라거나 운동을 한다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자는 그런 점에서 뭔가 모범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범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스승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어떤 품행, 스승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는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처럼, 매개자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네카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유의 동력, 우유부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 표상이 흔들리고 시간 속에 분산되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외부와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어떤 표상들을 계속 일으키고 그 표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점령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시간 속에 분산되고 지속적이지 못한 의지이자 욕망인 이거를 세네카는 스툴티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툴티아라는 거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치의 그 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런 어리석음, 동양 구절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체로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동양 고전에서도 이 지자가 지혜의 지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를 모르는 이게 그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판단력의 부족인 거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그를 끌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내는 자, 그래서 자기 배려에 타자는 철학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대체로 의사인 것 같은 철학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구원을 위한 타자의 개입, 아니 타자의 요청의 문제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승에게 돈을 지불하고 20년 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를 찾아가서 그의 무지를 깨우치는 자체가 아니라 자기 배려를 위해서 타자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현명한 자는 일차적으로 자기 배려를 위해서 타자, 그게 스승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이게 공동체적이고 학파적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아도에 따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피에르 아도의 그 고대 철학이란 무엇이다. 제가 긴데 이거를 인용했는데 우리가 자브라를 실험할 겸 기린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중에서 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 이래로는 생활 양식에 대한 선택권이 철학 활동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나오는 무슨 부록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선택권은 처음부터 여타의 실존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대응, 어떤 세계관 및 인생관의 전반적인 통찰, 그리고 자발적인 결정 그 자체에 복잡한 상호작용 안에 위치한다. 그 선택권은 이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그 학설 자체와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을 결정됩니다. 따라서 철학적 담론은 생애 선택, 실존적 선택권으로부터 구원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선택, 이 결정은 결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단이나 공동체, 한마디로 철학적 학파로부터 벗어나 있는 철학이나 철학자는 있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해 철학적 학파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특정 선택과 부합한다. 개인에게 삶의 전면적 변화를, 전 존재의 전향을, 그리고 결국은 어떤 특정한 양식으로 살며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요구하는 어떤 실존적 선택권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실존적 선택권은 어떤 특정 세계관을 포함한다. 철학적 담론의 과업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표정 못지않게 실존적 선택권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철학적 담론이 생활 양식에 대한 전망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싶다. 철학적 담론은 그 전망의 수단인 동시에 표현이다. 결과적으로 철학은 그 무엇보다 생활 양식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철학적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활 양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대 철학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철학사를 지금처럼 쓰면 안 돼요. 대체의 철학사가 담론들로 이렇게 어떤 철학 학파의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플라톤의 주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스토아주의자들의 주장, 뒤로 나가면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 하이데거의 주장, 이거를 이렇게 동렬로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생활 양식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는 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담론이 포함되어지긴 하지만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학파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의 어떤 담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삶의 스타일이 어떤 학파마다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철학을 한다는 건 어떤 철학 학파를 선택하는 문제였고 그 철학 학파 고유의 생활 양식, 이건 또 수련 양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이게
그 우리가 아스케시스 얘기할 때 이제 금욕, 그러니까 에피크로스가 먼저니까 쾌락주의, 주의니까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금욕주의, 스토아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치 반대인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에피크로스아파, 뭐 스토아파, 뭐 이제 이런 이게 일종의 그 자기 배려를 하는 삶의 스타일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 자기와 타자로 구성된 공동체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의 실천의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아파는 복잡하고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의해 조직되었고, 현자 이외에, 그러니까 에피크로스아파의 뭐를 현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인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혹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피크로스아파 내에서는 각자가 제가 잘못 읽어. 현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현자는 이미 깨달은 자니까, 현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지도해줄 타자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필요했다. 꼭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에피쿠로스학파 내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인도자가 있었으며, 이 개별적 지도는 강도 있는 애착관계, 이걸 우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그것은 파르 헤지아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스토아주의자들은 좀 느슨했어요. 그 에피테토스,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우정의 정원이라고 하죠. 학교를 세워갖고는 뭐 창녀부터 신분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획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우정의 정원이라고 우리가 에피테토스의 학교가 그런 건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용너머 시절에 이것을 따서 케포이가 정원이거든요. 케포이 필리아, 우정의 정원. 그래갖고는 빡센 강화군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에피테토스 그래서 학교라고 그걸 학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는 오히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완전히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느슨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눌러 앉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철학자가 되기 위해 온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스승들은 이제 의식 지도와 관련된, 프로트레티코스, 뭐 하여간 이런 자라거나, 엘렉티코스, 뭐 이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행하는 자라거나, 오류에서 진실을 끌어내 오류로 논박하여 참된 명제로 바꾸게 해주는 토론 기술, 지적인 토론에 능한 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티베트 불교에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서로 문답하면서 지식을 주고받거나 어떤 깨달음을 서로 이렇게 깨달음의 장에 가기 위하여 문답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행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헬레니즘을 벗어나서 로마 시대에 오면 자기 배려와 관련된 타자의 요청은 공동체적 실천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고문에, 우리가 이제 고문 아시죠? 그런 고문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네카는 물론 우리가 철학자라고 봤는데, 이게 직업 철학자였는데, 그 이전에 세네카는 정치가, 이거 행정가였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세네카의 글을 보면 주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 일종의 의식 지도를 행한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폴리비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세레누스에게, 뭐 루킬누스에게. 예. 그리고 이것은 그들과의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학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타자를 스승이나 친구로 요청해서 자기가 자기 배려를 행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어진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이런 어떤 의식 지도가 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머니하고는 뭐 집안 관계, 가족적 관계겠죠. 혹은 사교적 관계, 정치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거를 푸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는 타인을 지도하기 위해 직업 철학자의 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영혼의 봉사라는 임무와 또 타자가 자기 자신을 적절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간섭과 조언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으로 동시에 과업과 의무로 포함하는 개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우리가 명상록으로 유명한데 반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프로토 선생이거든요. 선생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영혼을 점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배려의 자기 배려를 위한 타자로 일단 사실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배려가 자기 배려의 황금기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조차 타자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철학적 학파예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거나 우리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건 꼭 하고 와야 해야지 그러고 왔을 때 이제 그냥 갈 뻔했어요. 문탁 네트워크는 뭔가요? 학파인가요? 철학적 학파인가요? 여기서 철학자란 하이데거 같은,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 예. 자기 배려와 타자 배려. 그러니까 이 자기 배려를 요청하는 타자 배려 스승.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문탁에 오는 것을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뭘 배우러 심홍동을 배우러 접속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와서 우리가 일종의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린 왜 내 눈을 피합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요요쌤 가르쳐주세요. 네, 물방울 얘기 좀 해보세요. 띠오도 원래 들었나요? 네. 나 띠오도 왜 처음 보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피에르 아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삶의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 양식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바로크 양식, 이렇게 말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르네상스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건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떤 수련의 기제를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탁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스타일이 있나요?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색깔,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색깔, 혹은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기풍,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개인이, 혹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떤 삶의 에토스들. 자, 문턱 사람들은 뭘 잘 안 사. 맨날 남의 걸 얻어 입고 다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처음 오는 분들의 꼬마가 와서 하는 소리가, 문턱에 있는 아줌마들은 머리 모양이 다 똑같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머리 모양이 다 똑같아. 우리는 막 부정해요. 그럴 리가.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다 신경을 쓰는데, 뭐, 이런 거라거나, 어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품행과 관련된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물건을 많이 사거나, 여기 와서 명품을 자랑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라거나, 전기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거나, 뭐 세미나는 반드시 10분 전에 온다라거나, 초기에는 이런 규율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반드시 뭐 우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거나, 우리 이런 식의 모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냥 일어나서 가는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문턱에서 밥을 먹는 자 반드시 밥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어떤 삶의 스타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법이나 규범으로 나아갈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그게 이제 우리 토용님의 과제인 예인가 법인가 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늘 거기에 우리는 분기점에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식의 스타일을 구축해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공부하는 주부들의 그냥 자족적인 모임이에요. 중산층의 모임인 거예요. 저는 외부에서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탁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는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거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고병호 선생은 우리를 거기는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특이점, 어떤 스타일들에 포착해야 되는 용어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창 네트워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막 쪼갰단 말이에요. 크게 2개를 쪼개고 작게 3개를 쪼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타일을 구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여간 어떤 결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탁 네트워크가 새로 모였어요. 문탁 네트워크는 학파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발하는 거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이제 두 눈 부릅뜨고, 거기는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는가, 문탁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들을 스스로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나중에 제가 오늘 마지막 거에 자신의 윤리적인 어떤 실천으로 자신의 삶들을 구성해 나가는가,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이제 관건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타자가 요청이 되는 거야.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스케시스를 봅시다. 아스케시스가 이제 그 구원에 필요한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자기를 위한 자기 구원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구원은 자기 구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한테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되게 나쁘게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도 말을 안 듣면. 근데 되게 나쁜 말이어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망치는 건 자기이지
결코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깊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구제가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구원은 자기 구원밖에 없는 거구나. 물론 타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그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적인 도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뭔가 발전해갖고는 뭔가 아주 멋있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확산적 이미지보다는 그 자기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면서 매번 돌 때마다 이게 도는데 뭐 햇볕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하여간 이런 것에 따라 다른 느낌과 빛깔을 뿜어내는 팽이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푸코는 자기로의 몰두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극선회인 전향이라고 불러요. 컨버전. 그리고 이 팽이 이미지는 고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자꾸 팽이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플라톤의 회심하고도 다르고 기독교의 개종하고도 다르죠. 이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고정시키면서 어떻게 자기와 자기 간에 적합하고 충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심지어 어떤 물체와 닿는다고 해도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고 돌아가는 팽이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완벽하게 몰두하거나 집중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전향이라고 불러요. 컨버전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많은 돈을 벌어도 혹은 그 반대로 엄청난 불운이 와도 혹은 질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나? 희희낙낙과 애통절통. 요즘은 애통절통보다는 분노의 혐오가 더 크죠. 이것 사이를 오가지 않는 것. 이게 컨버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급선회한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야기하고 이때 공부를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푸코는 전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향은 자기가 팽이처럼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게 돌고 있는 거고. 너무 더워.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인식과 아스케시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기 인식은 뭐냐면, 이 인식이에요, 인식. 공부.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의 문제인데, 우선 인식, 공부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왜 공부하는가? 견유주의자 철학자 데메트리우스는 자기 자신을 육상 선수로 생각하자고 제안해요. 그러면서 훌륭한 육상 선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요.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그거라며요. 그 여자들이 축구하는 거? 골 때리는 그녀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견목한테도 듣고 패친한테도 봤는데 어떤 패친도 자기는 지금 요즘에 한국이 축구해요? 그 올림픽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재밌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모델팀이 제일 못할 때네요. 모델팀이 이렇게 키만 크고 팔다리만 길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전방위의 훈련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는 육상을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몸짓을 정확하게 알고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데메트리오스는 불필요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을 나눠요. 일단 헤일의 원인, 일생의 운을 부여하는 7년 주기의 리듬, 시각적 착각. 왜 우리가 시각에는 착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왜 쌍둥이가 태어나지? 혹은 같은 별자리를 갖고 태어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둘이 똑같지 않잖아요. 네. 둘이 왜 달라질까?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왜 불필요한 지식일까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주제가 불필요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문제는 되게 재밌죠. 이게 무용한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것 자체가 무용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 무용한 지식이래요. 물론 이걸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혼이 안전한 지대로 먼저 대피한 이후에는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혹은 교양을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 기린이 좋아하는 말로 탐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알미 아니라 헤일 그 자체의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헤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그것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인식하는 문제가 내가 진실되게 사는 문제와 관계가 없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도식은 그런 거죠. 우리가 회의를 알아야 하는 이유, 경계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삶을 더 낫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기술 과학에 이렇게 향상시켰어도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윤리적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적 알미라는 거예요. 해일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일이 닥쳐왔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느닷없는 해일로 자식을 잃었을 때 비통해서 죽지 않거나 혹은 그 비통한 슬픔을 다른 데로 전가해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유하자마자 획득하자마자 주체의 존재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부는 그런 건가요? 여우라님의 공부는 그런 건가요? 이제 묻는 거죠. 교수님, 철학사 공부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문, 그래서 실천의 문제, 아스케시스와 이제 깊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인식은 이게 상기였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건 물론 너 자신을 돌보라고 하는 건데 너 자신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 자체로 원래 네가 갖고 있었던 지금 잃어버린 영혼 그 자체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한키의 테마와 관련되어진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문 실천의 문제로 전환돼요. 아스케시스의 문제로 이게 아스케시스는 우리가 흔히 금욕이라거나 절제 혹은 고행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학은 이반 일리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리치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상가 같은 책 중에 Tools for
비열이라고 하는 컴비 비열리스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공생의 도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절제의 사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반 일리치도 아스케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울즈 컨비비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반 일리치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두 번째 분수령 어느 분수령을 넘어간 다음부터는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는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도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데 자동차를 타게 되면 우리는 자동차에 예속된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아스케시스를 이반 일리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쨌거나 푸코는 아스케시스를 절제의 의미보다 자기 스스로의 활동과 자아를 변형시키고 어떤 특정한 존재 양식에 도달하려는 자아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금욕, 참는 것, 뭘 안 하는 것 이런 네거티브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천, 수련, 연습 이런 것하고 더 이제 관계가 있는 개념이에요. 아스케시스는. 이번에는 줌에서 한 번만 우리 물방울 선생님께서 사쪽에 맨 위에 있는 인용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그리스인들이 이해하는 아스케시스는 우리가 고행 아스케시스를 통해 이해하는 바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게 어세시스 정도 되겠죠? 영어.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이 번역자 심세강 선생님께서 고행이라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아스케시스가 빠졌는데 그리스 아스케시스는 영어 우리가 뭐 어세시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아스케시스는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하고 화려하게 기독교의 고행과 구분됩니다. 첫째로 궁극적 목표는 자기 포기가 아니라 가장 명시적이고 강력하며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실존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의 이러저러한 부분이나 존재의 이러저러한 양상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순서를 규칙화하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즉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로 개인을 법에 종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철학적 고행은 개인을 진실에 연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법의 종속이 아니라 진실의 연류는 철학적 고행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해하셨어요? 못하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아스케시스 하면 자꾸 기독교 고행 같은 거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초기 고행 수도사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자기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막 때리고 이게 그런 고행이라거나 지금 그러니까 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막 올라가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를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자기 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자꾸 규칙화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고 실천이고 수련이고 연습이면 이걸 자꾸 어떤 거를 규칙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뭐 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양생 글쓰기를 하고 있는 이유, 양생 칼럼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양생이라고 한다면 자기 배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양생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 예, 그게 아스케시스인가요? 그게 훈련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여라라고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 양대 칼럼에 우리 둥글레님이 그 글을 올렸는데 바디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오늘 요요쌤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질문 올렸냐면 너무 더워서 내가 꼼지락거리지 못하겠다. 이게 매일 하는 규칙적인 운동도 지금 안 한다. 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사람이라고 치고 요셉에게 우리가 조언을 할까요? 철학자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자처럼 요셉에게 가마솥님이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쉬라고 해야죠. 쉬라고, 이게, 그냥 쉬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고행은 자기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스케시스는 뭔가를 규칙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규칙이 되면 안 된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규범이나 규칙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사실 권력의 문제라거나 정치의 문제가 이제 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이 세 번째도 그래서 이게 법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법이 아니라 진실에 연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진실의 연료는 철학적 고행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아까 그래서 이 아스케시스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막 고행, 막 금욕, 막 이렇게 떠올리는 것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게 훈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규칙, 프로그램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아닌 걸로 이게 고대 아스케시스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어떤 하지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실천의 총체를 이제 푸코가 아스케시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아스케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 자기 구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이 필요한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계적인 암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아파테이아나 이제 그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망치지 않고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슨 차 안에서 피아노로 무슨 지금은 질이 멸렬하지만 언젠가는 뭐 영생을 얻을 거야 뭐 천국에서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내가 어떤 뭐를 내 실존 그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요즘 자기개발 담론에서 나오는 자기 긍정하기 막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도 또 좀 달라요, 이게. 그런 게 아닌 방식으로 이게 자기를 망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망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니까 이게 그런 상태에서 정말 자기가 자기를 망치지 않고 이건 신체라거나 영혼 모두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도 자기를 망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자기 구원에서 이제 아스케시스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자기 포기의 고행이라거나 아니면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규칙, 코드.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번역은 약코로 번역되어 있는데 코드예요.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면 일종의 코드를 자꾸 떠올리잖아요. 도덕. 그러니까 이 도덕의 코드를 만드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사회? 뭐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이게 도덕, 우리 사회에서 이 약코 코드, 이 코드를 지켜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허용과 금지란 말이에요. 빨간 불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코드들을 익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사는 거는. 그러면 아스케시스가 그런 문제냐? 이 코드를 구성하고 이 코드에 맞춰서 이 코드를 내면화하면서 사는 문제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스케시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고행, 포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부님들 뭐 이렇게 신부 되려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땅바닥에. 그게 완벽하게 자아를 단 한 조각도 내가 갖고 있지 않겠다. 의지. 자기 의지를 단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와 정반대인 거죠. 그리스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100% 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요만큼도 자기 의지를, 예, 질문하거나 뭐 궁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아스케시스가 그래서 연습이라니까요. 자기 포기 연습.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합리적 인간이니까 유용하나 아니냐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용한 거. 뭐 어떻게 보면 시시프스의 노동 같은 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심리박사한테 가서 물 길어 오라고 하고 그 물 버리고 또 가서 길어 오라고 하고 쓸데없는 짓을 자꾸 시키는 거라고요. 왜? 요만큼의 의지도 자기가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실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첫날 말씀드렸던 사사키 아타루가 싫어하는. 그래서 이 법적 규칙이니까 법적이거나 아니면 이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것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고대의 이런 아스케시스, 이런 실천을 미학적이다. 나중에는 이제 윤리적이다, 윤리시학적이다, 뭐 이런 표현 없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배려를,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닌 걸로, 그리고 근대적인, 예. 근대적인 그런 어떤 코드를 내면화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들은 미학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학적이라는 거, 자기 삶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 혹은 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정말 생각나요. 저는 밀양보다 시가 더 좋았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던데, 거기 보면 그 윤정희 할머니가 시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막 아름다운 시, 이때 시라고 생각하는 건 아름다운 언어의 조탁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를 시를 써갖고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제, 예, 이랬는데 이제 이게 그 조손 가정인 거죠. 예. 자기가 키우는 손주가 성폭력 가해자였던 거고 그 피해자가 이제 자살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정말 사건을 막 맞닥뜨렸을 때 이 할머니는 어떤 방식으로 그 처신하느냐, 진짜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처신하느냐와 관련하여, 영화 다 보셨나요? 스포일러 아닌가요? 예. 그것과 관련하여 이 할머니의 선택.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 누가 진짜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다. 예, 돈에 물대는 소리라고. 근데 예, 그런 손주의 그런 어떤 그런 범죄를 놓고 저는 이게 정말 그 윤정이의 그 선택이 예,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시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거죠. 시를 써서 시인인 게 아니고 그 삶이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됐을까요? 어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처신과 그런 선택이 예, 그래서 기꺼이 자기 이제 뭐 하여간 예,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사실 목숨으로 사죄 하는 건데 예,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런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건 시적이다라고 밖에 저는 설명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하루아침에 혹은 의인은 하루아침에 바깥에서 급습한 게 아니라고 맹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상에서 구축했던 어떤 진짜 그 작은 에토스들, 작은 윤리적 실천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낳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진실의 연루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진실되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한테는 금쪽보다 더 귀한 손주인데, 예, 얘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럴 때 어떻게 얘하고 관계를 맺고, 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난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이게. 예. 그런 문제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아스케시스가. 이게. 자, 그래서 어렵죠.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나는 뭐, 세네카는 쉬웠을까? 에픽테토스는 쉬웠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사람들은 뭐 이걸 다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들은 잘했는데 우리는 지금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 우리가 어떤 절단, 어떤 격자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가, 이게 이제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걸 문제로 삼았는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싹 잘했고,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질문이 달랐던 거죠, 질문이. 예. 그래서 그런 게, 예, 그런 게 진실의 연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가장, 예, 그런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참된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막 너무너무 막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증문즉답에 나오는 질문들이 다 이런 거 아닌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서를 누가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막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하도 동영상이 많아서. 뭐냐면 요즘에 자기 집에서 부모님 모시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식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법륜 스님한테 물어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그러면 집에서 모시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저는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요양병원에 모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는 너무나 평온한 어떤 걸로 그러면서 뭐 그 뒤에 덧붙이는 게 하여간 낳은 자식을 안 키우는 건 악덕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를 모시는 건 못 모신다고 해서 악덕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선업을 쌓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얼핏 들으면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깊게 따지고 들면 너무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인데,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뭔가 물론 물론 외부의 시선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못 모신다고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껄떡지근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장 참된 어떤 행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스케시스가. 고대에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저렇게 하면 뭔가 휩싸일 것 같은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뒤에도 나오는데, 뭐, 세네카가, 막 그 당시에 막 로마 사람들 너무나 방종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러면 간디는 그걸 안 갔어요, 이게. 거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네카는 고민해. 예. 그런 거대한 축제에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장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망치지 않을까. 그래서 세네카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축제에 가는데 방조한 쾌락으로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기, 이런 거예요. 말은 쉽지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게. 예. 근데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아니, 그런 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푸코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푸코는 푸코식으로 그런, 뭐 지금 뭐, 제가 남산강학원에서 요즘에 이제 일요일날 맹자를 이제 제가 8주 동안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에세이를 쓰셨는데, 어떤 분이 전 학기에는 주체 해석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맹자는 진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자기 배려가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제가 푸코 책을 읽지 않으시고 세네카 책이나 키케로 책을 직접 읽으시면 거의 맹자 공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래요. 좀 이렇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푸코를 그거는 이제 이런 어떤, 예, 이게 지금 주체의 계보학이니까 예속화되는 주체와 다른 절단면을 이제 그리는 순간일들을 보고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탐색하는 거죠. 계속합시다. 자, 4쪽입니다. 요컨대 아스케시스는 자신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 이거를 참된 담론의 주체화라고 일단 푸코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스케시스가 2가지가 있는데, 1차적 형식은, 예, 되게 재밌죠. 나는 푸코가 천재인지 아닌지. 하여간 아스케시스는 진실과 관련을 맺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된 담론의 주체화예요. 아마 양면 같으면 지행합일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게. 예, 뒷따로 행따로가 아니고, 이게. 참된 담론의 주체화인데, 이게 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된 담론의 소용이 있고, 2번째는 재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 수용은 듣기, 요 단계에서는 듣기, 경청이에요. 그 다음에 읽고 쓰기, 글쓰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말하기예요. 그리고 요 말하기가 파르헤지아예요. 예. 요거는 떼어서 제가 다음 주 마지막 주 강의에 요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블라블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 써갖고 왔으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늘었을 텐데,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걸 안 읽으신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좋으세요. 왜냐면 너무 뻔한 이야기 같거든, 그게. 왜냐면 경청이 중요한데 정숙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읽어보시는데, 일단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참된 담론의 주체화이고, 이것의 1차적 형식은 경청, 읽고 쓰기, 말하기이다.
경청은 가장 1차적인 아스케시스이다. 왜냐하면 덕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로고스. 진실, 음성 뭐 이런 거. 진리. 로고스. 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에도 이 도자가 도를 아십니까? 도이면서 길도이면서 그러니까 길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게 도를 아십니까?라고 하면 도덕 할 때 어떤 진리의 심급도 있고 길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스케시스의 측면도 있고 이게 또 말할 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로고스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의 음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귀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일단 들어야 돼. 이게 예. 하여 에픽테토스는 그래서 학교를 여는 거예요. 그에게 학교는 진료소이고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향수 가게에 오래 있으면 향수 냄새가 배듯 덕의 로고스에 젖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동적 기술이에요. 읽고 쓰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학학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하숙생들도 많아. 이 하숙생이 뭐냐면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애들. 여기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덕의 로고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뭐가 이게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진달래는 우리가 만든 문창 네트워크라는 학교에서 학생입니까? 하숙생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것에 뿅 가서 거기 머물지만 참된 담론의 주체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경청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이거를 세 개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숙이 필요하다. 조용히 했는데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이게 막 아무렇게나 앉아서 들으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이거는 코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 약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진보하시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썼어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세요. 경청 다음에 요청되는 아스케시스는 이제 읽고 쓰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읽고 쓴다라고 하는 건 저자의 작품의 내용을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자의 독트린을 심화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지 않습니다. 핵심은 독서를 명상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동양 고전에서는 맹자가 이야기했던 자득이라거나 뭐 체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독서를 명상의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때 명상도 뭐냐면 이 어떤 되게 실천적인 거예요. 진실이 정신에 새겨지게 하는 건데 이 정신에 새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아까 육상 선수에게 알문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미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의 과제는 여기서도 요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약. 예. 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박학양래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넓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아는 자연학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자연학하고 윤리학하고 딱 일치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연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근데 그것조차도 진짜 박학이 약내예요. 이게 약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 명상이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떤 핵심을 체득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말하기입니다. 바로 이제 파르 헤자이죠.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경청 또 이제 듣기, 읽고 쓰기, 말하기를 통해 다 참된 담론을 수용했으면 이제 아스케시스의 축은 그것을 사용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에 더 가까워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푸코의 절단면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스케시스의 축은 그것을 사용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활성화도 이렇게 하면 이게 활성화하면 꼭 이제 푸코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기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플라톤의. 그러니까 기억이나 사유 내에서의 활성화가 아니라 활동 내에서 활성화인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자전거를 한번 익힌 사람은 1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도 바로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익혔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몸으로 체득한 경우는 언제라도 자기 행동에서 그걸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어떻게 주체가 참된 담론의 이제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참된 담론과 진실을 이제 에토스로 변형시키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약간 윤리인데 태도라거나 품행 약간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어에 어떻게 읽어야 돼? 아세티크?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번역은 금욕적 자기 수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첫 번째가 테스트, 뭔가 테스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시험 보듯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그제미네이션, 이게 두 번째가 이그제미네이션이고 세 번째가 스크리닝이에요. 이렇게 푸코가 이거를 카테고리를 해요.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이 아스케시가 불어로 아세티크 금욕적 자기 수련과 관련해서 테스팅 프로시저, 그러니까 이 어떤 절차에 관한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피타고라스 학파는 식욕을 도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노예에게 먹이고 자기는 먹지 않는 거야. 이런 거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자, 어떤 테스트를 우리 토용님께서는 하고 계시나요? 뭔가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테스트. 시험.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어떤 시험. 원하는 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지 않아서. 예. 그러면 우리 기린님은? 테스트. 테스트? 예, 하는 사람 앞에서 참는 거.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저희 식사 시간에 밥을 계속 탄수화물 섭취를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밥 차리고 그런 건 다 같이 하더라도 계속 밥을 안 먹고. 그런 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예.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자기 검토? 예. 자, 자기는 자기에 대한 판사, 감독관, 집주인, 관찰자. 근데 그러나 이것은 위반 행위를 찾거나 그것에 따라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자기한테 사용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가장 적절한 처신을 찾기 위해서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자브라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뒤에 앉아있는 여우라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더 크게.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자신의 유지성을 그 가장 세세한 형태나 가장 가느다란 뿌리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합법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단의 선택으로 그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 규칙들 또한 기억하여 훗날 머릿속에 되살려내기 위해서이다. 검토를 통해서 잘못을 되살리는 것은 죄의식을 고정시키거나 가책의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책의 느낌을. 가책을 느끼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상기하고 되새겨보는 확인 과정으로부터 현명한 처신을 보장하는 이성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자,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셀프 이그지미네이션의 이 기술이 기독교로 가면 엄청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푸코한테도 계속 이게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아가 없었으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실천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격한 그런 자기 고행의 실천들, 특히 초기 수도원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 기술들, 이게 자기 배려인데 일종의 자기 포기를 위한 기술들이 이건 다 대부분 스토아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냐?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거는 코드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면 이거는 일종의 정말 코드화된 어떤 도덕이 되는 거야. 허용과 금지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지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거를 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셀프 이그지미네이션이 엄청나게 발달해. 완전 이제 영어를 탈탈탈탈 터는 것처럼 진짜 자기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남이 모르는 그것까지도, 남이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를 검사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게 뭔가 도덕적 약호와 관련된 거라거나 뭔가 이것에 죄의식이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또 아닌 거고, 그냥 담담하게 어떤 때 자기한테 어떤 부분이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요즘엔 비교적 화를 덜 내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한테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근데 기억이 쇠해서.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내가 조금 늙으면서 인기에 영합한다, 이렇게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어떤 행동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또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심지어 막 화를 참을 수 있는가, 이건 테스트일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걸 계속해서 해서 이럴 때는 화를 내면 안 돼, 뭐 하여간 연습 없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어떤 깨달음하고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청, 읽고 쓰기, 뭐 말하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뭐 테스트, 뭐 하여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면 나 좀 이제 인간이 됐다고 훌륭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저만 그런가요? 야, 내 바닥이, 자기 바닥을 보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야,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뭐 요즘 애들 뭐를 이생망 뭐 이런 것처럼 막 이게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 파토스적 그런 어떤 슬픈 정념이라거나 그런 것을 동반하지 않은 거로, 왜 그러지? 왜 내가 요즘에 웬만한 거에는 화가 안 나는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한 어떤 건수에게 화가 나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질문이 요즘 저한테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이라거나 난 또 이래, 난 어쩔 수 없어, 나 원래 이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막 푸코 말이 화려하고 푸코 말이 멋있는데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러면 이럴 때 좀 멈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구나. 왜 그럴까? 왜 자꾸 이 부분을 내가 못 넘는 걸까? 그래서 이게 실패를 상기하는 이성적 장치라고 하는 게 그것을 막 이렇게 막 내가 또 이렇지 뭐,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저는 그냥 이해했어요. 또 이번에는 스크리닝 오브 리프레젠테이션이야. 표상을 스크린하는 거야. 우리가 왜 스크리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 검열 같은 거 옛날 강하면 뭐 키스씬 나오면 다 자르고 이러는 것 같은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19세 그러면 키스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욕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뭔가 걸러내는 이런 스크리닝 같은, 그러면서 이게 되게 이 비유가 많아요. 팽이 비유처럼 환전상 같은 사람은 이게 화폐가 위조 화폐인지 아닌지를 계속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딱 보면 딱 그게 어떤 화폐를 가져오든 이게 위조 화폐인지 아닌지 능숙하게 검사하는 것처럼 자기 의식에 떠오르는 표상, 욕망 같은 거겠죠. 뭘 하고 싶다. 나 뭐 사고 싶다라거나, 나 좀 눕고 싶다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금욕적 자기 수련이 맞아요. 이게 지금 금욕적 자기 수련의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서 이제 어떤 뭔가 참된 담론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표상을 스크리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걸 슬픔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애통함, 비통함 혹은 분노 이런 모든 욕망뿐만 아니라 그런 게 떠오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뭐를 이끌리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할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아주 쉽게 끄달리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의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끄달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자유의 실천. 사려 깊고 신중한 자유의 실천이 아니라면 윤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기 배려하면서 자기 배려에서 특정한 자기 배려의 황공기, 자기 수양, 이것은 자기 구원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내세로 우리가 내세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완벽한 평정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달됐으면 그게 노년이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노년으로 노년으로 그것도 빠르게 달려가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이거는, 공부라고 하는 건 관계적 알미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스케시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플라톤하고 다르고 또 기독교하고 다른 배려에서 어떻게 다르고 구원에서 어떻게 다르고 아스케시스에서 어떻게 다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욕하면 우리가 스토아는 철학사에서도 금욕주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행도 이런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예.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타자에게 완벽하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 이제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 3억 권력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예, 이게 다른 종류의 어떤, 예, 자기 수양, 자기 실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고 싶었냐면 미학적이고 윤리적 실천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하고도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건 이게, 예. 자, 그 부분을 지금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해설서 같은 거 보면 푸코를 자유의 철학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또 자유는, 자유나 윤리 이런 건 그 당대의 우리가 60년대에 서구의 성해방, 아까 성의 역사 읽으셨다고 했는데 성해방 이런 물결, 하고도 연동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유. 하지만 자유의 사려 깊은 실천. 이게 윤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리는 도덕하고 다른데, 도덕이 사회적인 도덕적 코드를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가하는 실천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가하는 실천. 지금까지 말한 거라고 보는 거고 그걸 다 이렇게 말한 게 윤리인 거예요. 자, 1984년 1월.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포르네 베랑쿠르가 묻습니다. 자기 배려를, 1984년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배려를 해방의 양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푸코의 대답은 좀 복잡해요. 해방이라는 일반적 주제가 갖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물론 식민지 해방 같은, 어쩌면 전형적인 의미의 해방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해방은 자유의 실천을 확립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방, 이게 해방, 계급, 식민지,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해방이 무엇인가 미진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아직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이 해방되어야 한다. 성의 해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자유의 실천들을 정의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이히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이히는 빌레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막스주의자이면서 정신분석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시즘,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기현상은 또 뭘까요? 파시즘의 뭐지? 이 사람은 파시즘을 분석했어요. 나치 파시즘을 분석했는데 이 빌레름 라이히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선거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게 히틀러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속을 욕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파시즘은 대중들이 파시즘, 예속을 욕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막 저기 진짜 누구야? 어떡하면 좋아. 안경 깎는 스피노자.
스피노자도 그 에티카를 쓴 게 왜 대중은 자신의 예속을 자신의 해방이냐 욕망하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감정이라고도 번역하는 거기로부터 요즘 정동 이론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성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은 예속을 욕망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파시즘의 심리 구조인가? 그러니까 그래. 파시즘의 대중심리. 예. 그래서 예속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리엄 라인은 나중에 그 미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망명 가는데 빌리엄 라인은 굉장히 그 참신한 그 정책 그 제안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젊은 애들이 그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여관 같은 걸 막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 신박했을 거야. 50년대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라이 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의 역사 이래서 라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전적으로 성적 욕망의 해방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식이 우리는 성적 욕망, 일단 욕망은 다 성적 욕망이 있어요. 성적 욕망이 있고 막 그걸로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회에서 그것을 금기시해서 억압당해. 그래서 그 억압을 내면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억압을 내면화하는 그런 어떤 종속에 더 익숙해져 있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이 모델에서는 금기들을 철폐함으로써, 즉 개인의 자아는 그 성적 욕망인 거니까 개인의 진실은 자기에게 성적 욕망, 억눌려져 있는 성적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아를 해방시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게 라히히 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윤리의 문제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그리고 윤리란 자유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라히 도식 속에서는 해방된 관계 속에서 성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해방된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쾌락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게 이제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이거든요. 전적으로 윤리적 질문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동성애 안 돼, 뭐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점점 그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뭐 그 혼전 순결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이성애에서만 벗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다형적인데, 뭐 심지어 수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막 끔찍하게 생각하죠. 수감 이러면. 그런데 이것도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마치 한 세대 전에는 동성애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짐승하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라야마 부시코 같은 거 보면 수감도 맥락이 있어요. 이게 어떤 순간에. 그리고 사실 그 소아성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쟁점이에요, 쟁점. 그러니까 이게 다형 도착이라고 하면 누구는 막 그런 게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스에는 소년회가 있었었잖아요. 동성 소년회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푸코식으로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게빈 루일이라고 하는 그 여성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젠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커밍아웃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소아성애라고 하는 거를 커밍아웃 했어요.
엄청난 스캔들이었던 거죠.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해방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처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건 허용과 금지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 금지를 자꾸 없애고 더 많이 허용시키는 게 성의 해방이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드래그를 해방시키고 무슨 트랜스를 해방시키고 이게 뭐가 문제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푸코는 거기에서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그 해방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처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푸코는 윤리를 정식화하죠. 그러니까 자유의 실천.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성해방 뭐예요? 근데 왜 이게 다 범죄로 가냐고. 물론 어떤 점에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갖고 글을 좀 쓰고 싶은데 그 통치성은 진짜 이게 그 사태를 세세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남성의 여성의 집에 남성 이런 애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성상품화하고 있다. 남자들은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책 제목도 까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레이디 크레딧. 네. 이 책을 제가 샀어요. 제가 이거 이제 볼 건데 신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 포조들이 여성들에게 받은 무슨 그거 있잖아요. 이게 선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린다는 거야. 지금의 정치 경제 구조가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한편으로는 더 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해방 지금이야 무슨 성이 억압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지경인데 정말 30년 전에는 우리가 막 순교 교육 받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게 윤리적 실천인가, 어떤 게 자유의 사려 깊은 숙고된 그런 실천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질문도 필요한 거죠. 지금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윤리적인 어떤 문제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갖는 것, 이런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는 윤리의 존재론적 조건이지만 또한 윤리는 자유가 상정하는 사려 깊은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토스라고 하는 건 품행과 처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토스. 그것은 주체의 존재 양식 그리고 타인에게 가시적인 행동의 양식입니다. 한 사람의 에토스는 그의 옷, 몸가짐, 걸음걸이, 사건에 대한 침착성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는 자유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과학기술은 엄청난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의 문제이지만 그걸 탈 건가 말 건가, 자동차를 탈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건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토스는 품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그것과 크게 무슨 엄청난 무슨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몸가짐이라거나 걸음걸이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태도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 배려가 첫 번째 태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유를 문제화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에토스를 가진 자, 본보기로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는 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가 에토스, 즉 선하고 아름다우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또 귀감이 되는 에토스로 성찰하기 위해 어떤 회심, 이거는 이제 막 기독교적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개종. 예. 그러니까 에토스에 꼭 뭐 개종이라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노력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실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자기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읽을게요. 마지막 문장은 이건 뭐 제가 사족 같은 건데,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는 본원적 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타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게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끝없이 가하는 변형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구축되는 어떤 역량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힘을,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욕망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어떤 새로운 선본을 구성하기 막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둘레즈는 마지막에 푸코는 그 힘의 선을 안으로 구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들을 쓰는 뭐라 그럴까요?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자기가 감정을 내는 회로라거나 자기가 자기의 뭐 어떤 뭐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그 저는 그래서 동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동선을 보면 저 사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동선을 보면 안다. 문탁에 얼마나 나오는가를 보면 안다. 문탁이 안 나오고 뭐 하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난다고요. 감정으로 드러나거나 어떤 행위로 드러나요. 어떤 동선으로 구성이 된다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나 보시면 돼요. 자기가 어디에 클릭했나 보시면 된다고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무슨 죄책감을 갖고 또 내가 오늘 이랬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문제,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완벽한 자기 통제를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적 약호를 내면화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죄의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 방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방식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힘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사회적 명령에 따라 우리는 동선을 구성하니까 그렇지 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우리가 언제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한 자로서 또 저는 약간 DNA 결정론자의 성격이 좀 있거든요. 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던 대로 하거든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명령하고 내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용한 관계적 알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는 건 제일 처음에 재밌는데, 저는 타고난 어떤 기질들, 타고난 에너지를 쓰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엄마랑 살면서 정말 어떤 걸 제가 정식화한 적이 있냐면, 야, 해탈은 DNA의 운명대로 살지 않는 거구나 라고 저는
뭐 오늘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힘대로 정말 자꾸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어저께 살던 대로 오늘 또 사는 거. 무슨 윤회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복잡하고 엄청난 불교에서는 그 이론이 너무 복잡해서 뭘 엄청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윤회의 회로에 갇히는 거구나. 어저께 살던 대로 오늘 또 살고 오늘 에너지 쓰던 대로 내일 또 에너지 쓰고 내일 화낼 때 화내는 그 순간에 모레도 또 화내고 이게 윤회에 갇혀 사는 거지. 근데 부처님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 그 회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푸코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이 스토아, 이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실천을 하는 것, 그 속에서 그 자기 변형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게 어떤 완성되어야 하는, 물론 아까 어떤 상태는 있어요. 상태. 평정해지는 그런 상태지, 어떤 무슨 진화론적인 어떤 도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개발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 개발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사회에서 좀 더 유능하게, 좀 더 높은 가치를 받고 교환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닌 방식의 어떤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쓰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쓰는 것. 그게 이제 변형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보셨죠? 자, 잘 들어야 되고, 남의 말에. 그 다음에 잘 읽고 쓰셔야 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자기 점검도 해야 하고, 표상을 끊임없이 스크리닝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팁이나 기술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 그 인문 옆방에서는 이런 것의 테크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보고,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테스트, 뭐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이런 것도 사실 푸코가 정리해 내용 카테고리니까 우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문 약방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자기 배려를 만약 양생이라고 친다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